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KT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민관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는 6월 말 이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KT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얼마나 보완에 힘썼는지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태양 전지의 한계로 꼽히는 무거운 중량을 극복해 가볍고 유연한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같은 성능의 전지와 비교해 무게를 10분의 1로 줄였고 유연성 테스트에서도 10만 번가량 구부려도 90% 이상의 효율을 유지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원격 로봇이 받는 자극을 그대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차세대 햅틱 피드백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원격 수술이나 가상 군사 훈련처럼 원거리에서 정밀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여부는 민관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는 6월 말 이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원래 브리핑에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명확하지 않다며 민관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SKT가 얼마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완에 힘썼는지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야 한다며 민관 합동조사 결과는 6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는 해킹 사태로 중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면 한 달에 최소 250만 명에서 최대 500만 명 이상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1인당 중도 해지 위약금은 최소 10만 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대 500만 명이 이탈할 경우에는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 동안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양 전지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키는 장치인데요. 국내 연구팀이 새로운 공정으로 가볍고 유연하며 세계 최고 효율을 자랑하는 태양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임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 전지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겁고 유연성이 떨어져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해 국내 연구팀이 무게를 대폭 줄이고 유연성을 높인 고효율 태양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실리콘 소재 대신 구리와 인듐, 갈륨, 셀레늄을 섞은 반도체와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용해 무게당 출력비를 기존보다 약 10배 높였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성능의 태양 전지 무게를 기존보다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개발한 소자의 전체 두께는 이제 머리카락 두께의 한 9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얇기 때문에 유연성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벼운 경량성 또한 저희가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태양 전지는 가볍고 유연해서 곡면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기존의 태양 전지와 달리 유리기판을 분리하는 리프트 오프 공정을 통해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실험 결과 태양 전지를 10만 번 정도 구부려도 90% 이상의 효율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프트 오프 공정을 적용해서 기존의 유연 태양 전지를 만드는 공정보다 제작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고요. 기존의 세계 최고 효율인 18.1%에서 23.6%까지 크게 향상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가볍고 유연한 태양 전지는 곡면이 있는 차량이나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주라든가 인공위성에 쓸 수 있는 초경량 유연 태양 전지를 개발해서 기술을 축적시킬 생각이고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안정성 향상 연구, 대면적 기술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 재료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인 줄 3월호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날다람쥐처럼 날개를 펼쳐 빠르게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날다람쥐 드론이 개발됐습니다. 포스텍 한수희 교수 연구팀은 날개막과 모터를 제어하는 추력 날개 조정 제어 장치를 이용해
날다람쥐 드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날다람쥐 드론의 실리콘 날개막이 공기 저항을 발생시켜 빠른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면서 감시 정찰 임무 등 국방 관련 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 근육 자극, EMS 기술은 일반적으로 마사지 기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EMS 기술을 이용해 원격 로봇과 사람 사이에 상호작용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사용자가 VR 장비를 착용한 채 원격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에서는 사용자의 움직임이 로봇 팔에 즉각 반영돼 나타납니다. 이때 로봇이 받는 힘의 강도가 고스란히 사용자의 팔에 전해집니다. 핵심은 허리에 차고 있는 EMS, 즉 전기 근육 자극 장치와 팔에 붙인 6쌍의 전극 패드인데요. 로봇이 받는 힘을 피부 표면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근육에 전달하는데 미세 전류가 신경을 자극해서 근육이 수축하거나 팽창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원격 로봇 팔을 조작할 때 물체를 누르거나 잡으면서 생기는 미묘한 힘의 차이를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장치를 이용해 여러 작업을 수행한 결과 로봇 팔이 힘을 조절하는 정확도가 약 30% 정도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원격 수술이나 가상 군사 훈련처럼 원거리에서 정밀함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실용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로봇과 감각까지 공유할 시대가 멀지 않았다니 EMS 기술의 가능성이 더욱 기대됩니다. 얼굴도 모른 채 6.25 전쟁에서 전사한 아버지 유해로 그래픽 기술을 통해 복원한 영정이 70대 딸과 처음 마주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추진된 행사였는데 국방부는 비슷한 방식으로 복원이 가능한 사례가 3구 더 있다며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를 걷어내자 나타난 한 앳된 모습의 흑백 사진 영정. 1951년 3월 강원 일대에서 전사한 뒤 12년 전 발굴된 고 송영환 일병 영정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처음으로 고인의 얼굴을 복원해 고인의 딸 송재숙 씨에게 공개했습니다. 3살 때 아버지와 헤어진 송 씨는 이제 76살의 할머니가 됐고 아버지는 20대의 얼굴로 다시 송 씨와 마주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흰 카네이션을 영정 위에 올린 송 씨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가슴이 멍하면서 이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순간으로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 3살 때 나가셨거든요. 어떻게 발이 떨어졌을까? 또 임종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었을까 하는. 70평생 대부분을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왔던 아버지의 얼굴은 어릴 적 잃어버린 아버지 사진 속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친구분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이렇게 여러 번 찍은 사진이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옛날에 저 어려서 뵌 것 같아요. 그럼 너무 흡사하고요. 지금 이 사진하고 너무 같아요. 그 기억을 하려면. 고 송영환 일병 얼굴 복원 작업은 유해 CT 촬영을 한 뒤 이를 토대로 2차원, 3차원 그래픽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눈썹 그리고 속눈썹까지 그리고 얼굴 피부톤을 위해서 이렇게 채색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방부는 전사자 6만 명 정도가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 전사자 유가족 등으로부터 가능한 많은 유전자 시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고 송영환 일병 외에도 복원이 가능한 유해가 3구나 되지만 여전히 신원 확인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더 많은 만남을 위해 다른 유가족들에게도 유전자 시료 채취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부산대학교가 우주환경 모사를 위한 대형 진공시험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시설 스페이스1은 국내 최대 규모로 길이 3.5m, 직경 1.7m 규모의 원통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산대는 이 시설이 우주 환경처럼 고진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우주 반도체와 우주 소재 등 우주용 부품의 진공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029년 부산 가덕도 신공항 개항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정부가 제시한 기한으로는 공사가 어렵다며 2년 더 연장된 공사 기한을 제시하자 국토교통부는 계약 절차를 중단하고 후속 사업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실상 바다 위에 여의도 2배 이상의 공항을 건설하는 초대형 난공사로 꼽힙니다. 이후 정부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전략에 맞춰 개항 목표를 2029년으로 당겼고 공사 기간을 84개월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계약자인 현대건설은 공사 난도와 안전 등의 이유로 이 기간 안에 준공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바닷속 연약 지반 안정화 기간에 17개월이 추가로 걸리고 안전을 위해 방파제 일부를 7개월에 걸쳐 먼저 시공한 뒤 매립해야 한다는 게 현대건설 측 설명입니다. 추가 공사 기간을 합하면 모두 24개월로 2년 정도 공사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국토부는 입찰 공고문에 맞지 않는다며 설계안 보완을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은 거절했고 국토부는 결국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공기의 재산정 그리고 예산의 조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신공항에 대한 건설 이런 부분도 아마도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앞서 현대건설 컨소시엄 선정까지 4차례나 유찰된 끝에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후속 사업자를 찾는 과정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카이스트 김재철 AI 대학원이 AI 기술을 산업계와 일반 대중에 소개하고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AI 기술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AI와 로보틱스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최신 연구 성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기업 관계자와 공공기관 관계자, 연구자, 학생과 일반인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도 내비게이션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운전자별로 각기 다른 도착 시간을 예상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용자의 운전 속도와 주행 패턴 등 습관을 분석해 맞춤형 도착 예상 시간을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네이버는 로그인과 주행 이력이 있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한 이용자는 별도 설정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버섯 품종은 10년 전만 해도 절반가량을 수입에 의존했는데 지난해엔 국산 화율이 63%까지 올라왔습니다.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국산 신품종이 속속 개발돼 해외에 지불하던 로열티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동남아시아에 수출되고 있는 팽이버섯 아람입니다. 고급스러운 황금색 외관과 아삭아삭한 식감이 매력입니다. 다 자란 후에도 가시 퍼지지 않고 작게 유지돼 수확과 포장이 쉽습니다. 농촌진흥청이 황금색을 좋아하는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개발했는데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는 가바 성분이 흰색 팽이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베트남하고 홍콩 시범 수출을 보냈었는데요. 현지에서 허거나 샤브샤브에 들어갔을 때 식감이 좋고 저작감이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들었고요. 황제 느타리 버섯으로 불리는 설원 역시 주목받는 국산 품종입니다. 쫄깃한 식감에다 갓부분이 일반 느타리 버섯보다 서너 배 커 고급 요리 재료로 인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크기에 반해가지고 구입을 하셨다가 드시고 나면은 새송이보다는 새송이 특유의 아린 맛이 없고 향이 사과 향이 난다는 분도 있고 아주 부드러운 그 식감이 아주 좋다고. 이처럼 농진청이 지금껏 개발한 버섯은 팽이, 양송이, 느타리 버섯 53개 품종에 이릅니다. 덕분에 버섯 국산화율은 지난 2009년 35%에서 지난해 63.1%로 15년 사이 28.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당연히 외국에 지불하는 로열티는 3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우리가 개발된 품종이 이제 농가에 보급될수록 농가에서는 이제 생산비를 좀 절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로열티가 절감할 수 있고.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고품종 버섯 개발에 더욱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위해 체코로 떠났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안 장관은 계약 무산은 아니라며 전화위복이 될 거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체코 정부는 일단 한수원과의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의 끈질긴 발목 잡기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서에 사인하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다만 안 장관은 계약 무산은 아니라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체코 정부도 예상 못한 결과라면서 남은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한수원의 발전 설비가 얼마나 우월한지 확인하게 될 거라며 5년 뒤 태물린 신규 원전 계약 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0년, 60년, 길게 보면 100년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그 이미지를 이제 세계 시장에다가 확보하고 만들어 놓는 게 체코 법원의 제동으로 최종 계약은 멈췄지만 체코 정부는 한국수력 원자력과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했습니다. 체코 총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모든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싶다며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체코 정부가 공개한 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전 단가는 지난해 기준 2천억 코루나 12조 7천억 원으로 2기 건설 가격은 25조 4천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한수원이 사업 수익성을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안 장관은 원자력 사업은 단순히 비용 문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정확한 일정을 지킬 수 있는 시공 능력과 국제적으로 검증된 안정성을 우리가 확보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이 오스트리아 빈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방문해 미하일 추다코프 원자력에너지부 사무차장과 면담했습니다. 이 차관은 면담에서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IAEA의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7월 회원국들의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2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미국발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 경상수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연간 전망치 하향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경상수지는 23개월째 흑자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3월 91억 4천만 달러 흑자로 직전 달보다 늘었습니다. 이로써 3월 기준으로는 역대 세 번째 흑자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소폭 늘고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품 수지는 84억 9천만 달러 흑자입니다. 수입액이 늘긴 했지만 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더 늘어난 결과입니다. 여기에 겨울방학이 끝나 해외여행 수요가 줄면서 여행 수지가 개선돼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줄었고 본원 소득 수지까지 늘면서 경상수지 흑자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만 전망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4월에도 흑자를 유지하겠지만 규모는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에도 외국인 배당 지급이 집중되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해 본원 소득 수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4월 이후부터는 미국발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연간 전망치 750억 달러를 낮추는 게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이 생각보다 또 강하고 광범위하게 시행될 거로 예고가 되고 있어서 경상수지 전망을 좀 하향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 할지는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이 커서 한국은행은 오는 29일 수정경제 전망 발표에서 구체적인 하향폭을 공개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한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영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백악관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화상 전화로 참석한 가운데 영국과 획기적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서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연간 10만 대에 한해 기존 25%에서 10%로 낮추기로 하고 영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첫 미국 출신 교황입니다. 미국인 교황은 그동안 가톨릭에선 금기로 여겨져 왔는데 레오 14세 교황이 이 장벽을 무너뜨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교황 레오 14세는 유력 후보군에도 오르지 않았던 다크호스입니다. 특히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이른바 미국인 교황의 탄생은 가톨릭의 오랜 금기를 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동안 가톨릭에서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 탓에 교황까지 맡는 건 지나치다는 인식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페루에서 사목 활동을 한 교황 레오 14세의 발자취가 이런 우려를 완화했다는 분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일찍부터 이런 활동을 눈여겨봐왔고 2023년엔 교황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 중 하나인 부교성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But I am American, and I think I do have some insights into the Church in the United States. So the need to be able to advise, work with Pope Francis, and to look at the challenges that the Church in the United States is facing. I hope. 교황 레오 14세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정책을 이어가면서도 교회 내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해 서로 다른 세계에 다리를 놓을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즉위명의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해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첫 미국 출신 교황의 탄생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광이라며 만남을 기대한다고 환영했습니다. What greater honor could there be? And we were a little bit surprised, but very happy. It was just a great, absolutely great honor. 이탈리아 등 각국 정상들도 어려운 시기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유엔 사무총장도 전 세계가 큰 도전에 직면한 시기에 교황의 첫 일성 역시 평화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 달여 사이 의학 연구 자금 18억 1천만 달러, 약 2조 5천억 원을 지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게재된 분석에 따르면 미국 보건부 산하 국립보건원이 2월 28일부터 4월 8일 사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연방정부 예산 축소 노력에 따라 보조금 694건을 취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취소된 보조금에는 국립정신보건연구소가 관리한 128건, 소수자 건강 및 건강격차연구소가 관리한 보조금 77건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는 최대 규모인 5억 600만 달러가 삭감됐고 소수자 건강연구소의 삭감 규모는 기존에 운영되던 예산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밀렵꾼이 독살한 코끼리 사체를 먹은 독수리 123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공원 당국과 동물보호단체는 현지 시간 8일 공동성명을 내고 흰등 독수리 등 멸종위기 또는 심각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독수리 123마리가 집단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야생동물 생태계에서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어치우는 역할을 하는 독수리는 밀렵꾼이 독살한 동물 사체에 중독되는 위험에 특히 취약합니다. 공원 측은 집단 폐사한 독수리들이 먹은 코끼리는 신체 일부를 채취해 불법 거래를 하려는 밀렵꾼들에 의해 공원의 외딴 지역에서 독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픽 기술로 6.25 전쟁 전사자의 얼굴을 재현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덕분에 70이 넘도록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게 가슴 뭉클해집니다. 과학기술이 우리 인간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